상도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순애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상도는 놓아주지 않았다. 상도가 순애의 어깨를 살짝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순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67살 김순애 씨의 가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 67살 순애는 마트 봉지를 팔에 끼운 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손주 준호의 하원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았다. 순애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기부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순애 어머니, 또 오셨네요? 관장 윤정이 카운터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순애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가족들이 기부한 책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만큼은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가 아닌 그냥 김순애로 있을 수 있었다.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순애는 익숙한 책들을 바라봤다. 큰딸 정민이 중학생 때 읽었던 문학전집, 작은딸 서연이 좋아했던 만화책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아이들이 연필로 끄적인 낙서들이 나왔다. 엄마 사랑해, 심심해, 배고파 같은 어린 글씨들. 순애는 타임캡슐 독서 기록장을 펼쳐들었다. 도서관에서 시작한 이벤트였다. 매일 책을 빌릴 때마다 한두 줄씩 소감을 적는 것이다. 다른 이용자들은 대부분 책 내용에 대한 평을 썼지만 순애의 기록은 달랐다. 오늘도 준호를 데리러 가야 한다. 밥하고 빨래하고 저녁엔 애 봐주고. 하루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애들이 잘 자라준 게 내 인생 다 한 거라 믿으려고 한다. 순애는 펜을 놓고 시계를 확인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나올 시간이었다. 순애는 마트 봉지를 다시 들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아팠다. 언젠가부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할머니, 준호가 유치원 정문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6살짜리의 해맑은 웃음에 순애의 얼굴도 환해졌다. 이 아이만은 자신을 온전히 필요로 해주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나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요. 준호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며 순애는 웃었다. 서툰 크레파스 자국으로 그려진 두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민이 이미 와 있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준호 저녁 먹였죠? 응, 된장찌개 해줬어. 너도 먹어.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정민은 준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다. 고맙다는 인사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말도 없었다. 순애는 부엌에 홀로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밤 10시 남편 노식이 돌아왔다. 예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온 듯 알코올 냄새가 났다. 순애는 해장국을 끓여 상에 차려줬다. 노식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싱겁기만 하고. 간을 안 봤나? 미안해, 다시 끓일게. 아니야, 그냥 먹을 테니까 다음에는 간 좀 보고 상에 내와. 짠 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간을 안 하네. 노식은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며 국을 마셨다. 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식탁 위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따뜻했지만 순애의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늘도 정민이네 갔다 온 거야? 노식이 물었다. 응.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네.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말은 낮게 흘러나왔지만 속마음은 오래 참아온 무게로 떨리고 있었다. 순애의 말이 끝나자 노식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평생 집에서 쉬기만 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 그래. 친정엄마가 애들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다들 일하고 사는데 당신은 그냥 애 봐주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잖아. 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좀 더 힘내야지. 순애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식의 말은 국물보다 더 쓰게 가슴속으로 내려앉았다. 당연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고마움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순애는 거실로 나왔다. 준호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은 그림.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애는 큰딸 정민이네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바라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무능하고 가부장적이었던 남편을 대신해 악착같이 돈을 아꼈고 딸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공허함일까? 할머니, 울어. 준호가 뒤에서 물었다. 아니야, 할머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순애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손주 앞에서마저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크면 할머니한테 용돈 많이 줄 거야. 준호가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걸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순애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자꾸 숨이 찼고 머리가 멍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순애니? 나야 명숙이. 이번 주 금요일에 동창회 있는데 올 수 있어? 고등학교 동창 박명숙이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가족들이 싫어할 게 뻔했다. 나는 글쎄, 애들이 일하고 있어서 손주들을 봐주고 있거든. 박과장 반도 챙겨야 되고. 아이고 하루 나오는데 무슨 67살 먹은 사람이 아직도 집안일 노예야? 남편한테 하루만 손주들 좀 보시라고 해. 한 번만 나와봐. 다들 내가 보고 싶대. 명숙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뛰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삼 기뻤다. 그래, 한번 나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순애는 문득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었지만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낯설게 좋았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그 동창회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금요일 오후 순애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어디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던 노식이 물었다. 동창회 좀 갔다 올게요. 동창회? 갑자기 무슨 동창회를 가? 집에나 있지. 이따가 준호 하원이랑 저녁밥은 어떡하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금방 올게요. 밥을 데워서 먹으라고. 노식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보, 50년 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50년을 못 만났으면 앞으로도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먹은 여편 내가 밖에 돌아다니면 보기 안 좋아.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식이 자신의 발목에 커다란 족쇄를 흔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혼자 밥 한 끼도 못 먹는다고 하면 어떡해요? 에이, 알았어. 나가. 노식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순애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작은 한정식집이었다.
순애가 들어서자 67명의 동창들이 반겼다. 아이고, 순애야. 우리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고생한 순애.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얼굴이 그대로야. 사람들의 환대에 순애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대접 참 오랜만이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미안, 늦었네. 그 순간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남자친구인 상도였다. 키가 크고 눈매가 선명했던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공부를 잘했다. 순애는 그를 몰래 좋아했었다. 하지만 상도는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갔고 이후 소식이 끊겼었다. 순애도 와 있었네. 정말 오랜만이다. 상도가 다가와 인사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응, 오랜만이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상도의 얼굴이 자꾸 남편 얼굴과 겹쳐 보였다. 눈매, 코, 입매. 노식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나는 그냥 손주 돌보고 살아. 손주? 벌써 할머니가 됐구나. 행복하겠어. 상도의 말에는 온기가 있었다. 순애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결혼하고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카페에 갔다. 순애는 가야 한다고 했지만 명숙이 붙잡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얼마 만에 나온 건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카페에서 상도는 순애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순애야, 힘들지?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응? 무슨? 나도 아내랑 오래 살았어.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지 알지. 특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상도의 말에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참고 억눌렀던 답답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갑자기 순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상도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괜찮아. 거짓말. 순애는 예전부터 혼자 다 사귀는 스타일이었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걸 기억해? 당연하지. 천사표 순애를 기억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때 나는 순애가 참 좋았어. 상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또다시 남편과 겹쳐 보였다. 아니, 남편은 저런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얼굴이 닮았다. 순애는 혼란스러웠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기분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노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몇 시야? 12시가 넘었잖아. 미안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 당신 나이에 무슨 친구들이야. 내일 정민이네 가야 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 남편 밥도 혼자 먹게 놔두고. 쯧. 그랬어요. 미안해. 됐어. 난 들어간다. 노식은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애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상도의 다정했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큰딸 정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늘 그렇듯 부탁의 전화였다. 엄마, 내일 저녁에 준호 좀 봐주세요. 순애는 달력을 확인하고는 망설였다. 둘째 서연이의 딸 유진이가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었다. 서연이도 직장맘이라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안한데 내일은 서연이가 유진이 아프다고 해서. 엄마, 정말 급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니, 그래도 유진이가 아프다던데. 엄마, 유진이는 그냥 감기잖아요. 서연이가 일 끝나고 야간 병원 다녀오면 되죠. 저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발요. 결국 순애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다. 전화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엄마, 언니가 또 자기가 더 중요하대요. 애가 아픈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연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엄마는 언니한테는 매일 가면서 우리 집은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시지 않네요. 서연아, 다음에 우리 전화가 끊어졌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핏줄의 말이 칼처럼 깊게 파고들었다. 다음 날 오후 순애는 준호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다.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준호를 정민이에게 넘겨준 후 순애는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늘따라 발이 무거웠다. 타임캡슐 기록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두 딸을 똑같이 사랑했다. 젖 먹일 때도, 재울 때도, 아플 때도 똑같이 내 품에 안았는데 그런데 왜 내 사랑은 이렇게 오해로 돌아오는 걸까? 순애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서가에서 서연이 좋아했던 책을 꺼내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연필로 그려진 하트를 발견했다. 그 옆에 어린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순애는 마음이 답답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상도였다. 순애야, 잘 지내? 지난번에 집안일이며 육아로 힘들어하던 내가 자꾸 걱정되더라. 순애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본다는 게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만인가. 괜찮아. 상도는 요즘 뭐하고 지내? 답장을 보내는 순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그녀는 상도와 문자를 몇 번을 주고받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라니. 그때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헷갈렸다. 내가 어디까지 온 거지? 순애는 잠시 멈춰서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내가 이 길은 이미 돌지 않았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다 늦은 나이에 외간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집 가는 길도 헷갈리고 순애는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며칠이 지나고 순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냄비에 멸치와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육수가 우러나려면 좀 기다려야지. 순애는 냉장고에서 두부와 호박을 꺼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는데 문득 시계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벌써 4시야? 준호 하원 시간이었다. 유치원에 4시 10분까지 데리러 가야 했다. 아이고, 큰일이다. 순애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올게요. 노식이 병원을 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 순애는 습관적으로 말했다. 순애는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다른 친구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준호만 혼자 남아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좀 늦었지? 괜찮아. 근데 할머니 왜 땀 흘려? 순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서둘러 오느라 숨이 찼다. 할머니가 빨리 오느라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순애가 손주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저기 연기 난다.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애는 그쪽을 바라봤다. 연기가 나는 방향이 정민이의 집 쪽이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애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 왜 그래? 빨리 가야 돼. 집 골목에 들어서자 연기가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 연기는 분명 정민이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불이야. 불. 사람들이 정민의 집 근처에 가득 모여 웅성대고 있었다. 그때 정민의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리치며 뛰어나왔다. 순애 할머니, 119 불렀어요. 순애는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준호야, 여기 서 있어. 순애는 손주를 밖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뛰어갔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냄비는 새까맣게 타고 물은 다 증발해버렸다. 냄비 손잡이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이고, 순애는 젖은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가스밸브를 잠갔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웃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왔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순애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집을 나왔다는 것을, 냄비에 육수를 끓이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할머니, 준호가 울먹이며 순애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무서웠던 모양이다.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깜빡했어. 순애는 주저앉고 싶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집 안을 확인했다. 다행히 큰 불은 안 났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시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주 데리러 가느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노식이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미안해요. 내가 깜빡하고. 순애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노식은 타버린 부엌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가스불 켜놓고 나가면 어떡해? 아니, 50년을 살림하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고 그래.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노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순애는 온몸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전 들었던 상도의 부드러운 위로가 머릿속에 아련히 스쳐갔다. 어떤 용기에서였는지 순애는 그날 밤 상도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도야, 시간 날 때 커피 한 잔 어때? 순애의 손가락이 떨렸다. 좋아. 답장을 받고 나서야 순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잠도 안 자고 뭐해? 갑자기 노식이 부엌에 나타나 물었다. 아, 깜짝이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핸드폰 보고 웃고 있던데. 누가 연락 왔어?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친구. 지난번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야. 노식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애는 황급히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후 순애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상도는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와 있었네. 순애를 기다리는 게 즐거워서. 상도의 말에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도는 자연스럽게 순애의 손을 감쌌다. 순애야, 그런 큰일이 있었구나.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 순간 순애의 머릿속에 노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노식이 연애하면서 했던 말들이었다. 당신.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남편에게만 쓰던 말이었다. 응. 상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네. 순애는 순간 눈앞의 남자가 상도인지 노식인지 구분이 안 갔다. 시간이 흘러 준호의 하원 시간이 다가왔다. 순애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준호를 데리러 가야 해서. 내가 데려다 줄게. 차 가져왔어. 아니야, 괜찮아.
순애야, 여기서 집이 멀잖아요. 그냥 태워다 줄게. 걱정 말고 타. 상도의 배려에 순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좁았다. 상도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순애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상도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나도 즐거웠어.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다음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내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어. 아니야, 무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힘들어하는 순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어. 상도가 신호 대기 중에 순애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유치원 근처를 지나갈 때 순애가 황급히 상도에게 말했다. 상도야, 난 여기서 내릴게. 왜 여기서 내려?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사람들이 보면. 순애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상도가 차 문을 열고 나와 순애를 붙잡았다. 순애야, 응?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상도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연락 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순애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상도는 놓아주지 않았다. 상도야, 순애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상도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순애는 뒤로 물러났다. 난 이제 가봐야겠어. 그래. 근데 이것만. 상도가 순애의 어깨를 살짝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순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다음에 또 봐. 상도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랐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방금 뭐였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치원으로 걸어가면서도 상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애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집에 들어와서도 순애는 진정이 되지 않았다. 상도의 포옹이 자꾸 떠올랐다. 나 뭐 하는 거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상도였다. 집에 잘 들어갔어? 아직도 순애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순애는 문자를 읽고 또 얼굴이 달아올랐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다. 나도 좋았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한편 둘째 딸 서연은 죄책감에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가슴에 박혀 아팠다.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지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엄마가 자주 간다고 했던 곳이었다. 혹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혹시 김순애라는 분 아시나요? 카운터에서 윤정 관장에게 물어봤다. 아, 순애 어머니요. 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따님이신가요? 네, 작은 딸이에요. 어머니가 늘 따님들 이야기를 하세요.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연의 가슴이 뜨끔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뭘 하셨나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카운터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이건 타임캡슐 독서 기록장이에요. 어머니가 매일 쓰시는 거라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볼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엄마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아, 너도 언니만큼 소중하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엄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어릴 때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오늘도 봤다. 엄마 사랑해라고 적힌 글씨. 그때는 매일 들었는데 언제부터 멀어졌을까?
서연이는 항상 언니와 비교당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키웠나 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항상 그래왔다. 자신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해석했던 것뿐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이가 화났다. 당연하다. 유진이가 아픈데 또 정민이 편을 들었다. 서연이한테 미안하다. 두 딸 다 소중한데 두 외손주 다 소중한데.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눈물을 흘렸다. 윤정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연은 집으로 향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 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네 유치원 근처를 지나다가 유치원 앞에서 울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선생님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할머니가 안 오셔요. 서연은 급히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준호 데리러 가셨어야 했는데. 순애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아, 맞다. 준호. 내가 깜빡했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깜빡하는 것은 처음 봤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은 순간 엄마의 눈빛이 어딘가 멍한 것을 알아챘다. 늘 꼼꼼하고 철저하던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졌다. 순애가 동창회에 나간 뒤부터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상도를 만났다. 가끔은 준호를 데리고 나갔고 또 어떤 날은 혼자 나가기도 했다. 만날 때마다 상도는 늘 작은 선물을 건네곤 했다. 시장에서 샀다는 과일 한 봉지나 손수 담근 매실청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순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위로의 말들을 잊지 않았다. 순애는 그런 상도가 고마웠다. 준호도 할머니가 만나는 그 아저씨가 싫지 않았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으니까. 무엇보다 할아버지처럼 무섭지 않았다. 며칠 뒤 이른 오후 공원에는 겨울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사각사각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멀리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벤치에 앉은 순애와 상도에게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여기 앉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는 두 손을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상도의 시선이 계속 옆에서 느껴졌다. 그 시선이 뜨겁게 와 닿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순애가 몸을 살짝 움츠리면서 다리가 상도의 다리를 스쳐 지나갔다. 상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리를 살짝 더 가까이 댔다. 순애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지만 상도는 그저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을 움직였다. 그는 벤치 위 순애의 손등에 천천히 손을 올렸다. 순간 순애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산책 나온 노부부가 지나가고 개를 데리고 나온 청년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요. 순애가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상도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 듯 끼어들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손끝은 뜨겁게 타올랐다. 조금만 이렇게 있어줘. 상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상도는 조심스럽게 순애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다. 바람이 차네. 이렇게 있자. 순애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혹시 누가 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오히려 이 순간을 더 아슬아슬하게 만들었다. 순애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세계는 오직 붙잡힌 손끝과 흔들리는 눈빛에만 집중돼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상도는 평소보다 순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순애야, 요즘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 그는 순애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자기 손을 얹었다. 순애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남편인 노식에게 받지 못했던 다정함이었다. 순애는 생각했다. 이래서 내가 노식 씨를 아니지. 상도에게 마음이 가나 봐.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름이 뒤엉켰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상도는 잠시 순애의 눈을 깊게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난 순애가 여전히 참 예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잖아. 순애는 저항하지 못한 채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순간 자신이 여자로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듯 했다. 잠시 후 상도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순애야, 사실은 요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너? 순애는 무심코 남편 이름을 부르듯 말하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상도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순애는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무슨 일인데? 순애의 관심에 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내 딸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딸? 응. 미국에 사는 딸인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어. 당장 현금화하려면 한 달은 걸린다는데 딸 수술은 2주 안에 해야 한대. 상도는 고개를 떨구었다.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대. 친구들한테도 부탁해봤지만 다들 사정이 있나 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밤마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 내 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무능해서야.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순애는 가슴이 아팠다.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야. 너한테 부탁하려고 한 게 아니야. 상도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나는 그냥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말한 거야. 순애가 내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어떻게든. 상도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순애야, 항상 나한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순애는 상도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도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고 그 얼굴은 어느 순간 젊은 시절의 노식과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만약 우리 딸들이 아프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시킨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다. 무엇보다 상도가 자신에게 건네온 다정한 위로와 공감을 이제는 자신이 해주고 싶었다. 다음 날 순애는 상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저 어제 그 일 말이야. 순애야, 미안해. 어제는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응? 자기 딸 수술비 말이야. 얼마나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상도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애야, 정말 괜찮아. 내가 어떻게 순애 너한테. 말해봐. 내가 많지는 않지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야. 수술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대.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말했다. 순애야, 내가 바로 갚을게. 한 달만 있으면 내 부동산이 팔려. 그럼 바로 갚고 이자도 줄게.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1,000만 원.
평생 모은 비상금이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 그냥 잊어줘. 아니야. 순애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준비해 볼게. 정말이야? 응, 딸이 아픈데 어떡해. 빨리 수술 받아야지. 순애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잘하는 걸까? 하지만 상도의 눈물을 떠올리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만약 자신의 딸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도 똑같이 울었을 것이다. 며칠 후 순애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손이 떨렸지만 이건 좋은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상도를 만나 돈을 건넸을 때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순애야, 내 딸을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딸이 무사히 수술 받기를 바랄게. 한 달 뒤면 내 부동산이 팔려. 그럼 내가 1,500만 원으로 돌려줄게. 500만 원은 이자야. 이자는 괜찮아. 원금만 받아도. 아니야. 우리 순애 덕분에 내 딸이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상도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가슴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딸을 살렸다는 생각이 뿌듯했다. 일주일 후 순애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순애야, 오늘 시간 돼? 꼭 만나고 싶어. 지난 만남 이후로 상도에게 온 첫 연락이었다. 그런데 하필 오늘은 준호의 유치원이 쉬는 날이었다. 오늘은 준호랑 같이 나가야 해. 준호 맛있는 과자 사줘야겠네. 이따가 보자. 순애는 손주 준호를 데리고 오후 카페로 향했다. 상도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준호야. 오늘도 잘 지냈니? 상도는 곧바로 순애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작은 선물을 건넸다. 순애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 딸이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됐어. 이건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어. 순애는 선물을 받아들며 손끝이 살짝 떨렸다.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다니 다행이다. 이거 순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순애는 수줍게 스카프를 받아들었다. 부드러운 실크감이 손끝에 닿았다. 와, 예쁘네. 상도야, 고마워. 상도는 부드럽게 스카프를 펴서 순애에게 건넸다. 잠깐만, 내가 매주면 더 예쁘게 보일 거야. 순애가 고개를 살짝 숙이자 상도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었다. 상도의 손끝이 순애의 목덜미에 닿았다. 상도의 손가락에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타고 전해졌다. 그는 스카프의 위치를 조정하며 손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상도는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가 흘러내리자 자연스럽게 뒤로 넘겨주었다. 순애는 의도치 않게 어깨가 움찔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상도는 자연스럽게 손을 떼며 스카프 끝을 정리했지만 순애에게는 남은 온기와 손길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옆에서는 준호가 케이크를 먹고 있다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애는 민망한지 다급하게 준호에게 말을 걸었다. 준호야, 이 스카프 어때? 상도 아저씨가 예쁘게 매주셨네. 응, 할머니 예뻐. 준호는 신기한 듯 상도와 순애를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그 뒤 순애와 상도는 수술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 나누고 헤어졌다. 집에 가는 길에 순애는 목에 맨 스카프를 살짝 만지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정민이네 집에서는 식구들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순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조심스레 식탁에 올려놓으며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 반가웠다. 준호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정민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묻자
준호는 수저를 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굴렸다. 유치원에서 퍼즐 놀이도 하고. 와. 오늘은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예쁜 스카프도 해줬어. 뭐? 정민의 표정이 굳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노식도 눈빛이 달라졌다. 저기 할머니가 메고 있는 예쁜 스카프야. 예쁘지? 할머니 친구는 착한 아저씨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처럼. 준호의 순진무구한 폭탄 발언에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뭐? 노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김순애. 노식이 순애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 후 처음이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남자를 만나. 손주를 데리고. 오해예요. 그냥 옛날 친구. 옛날 친구를 당신이라고 불러. 50년을 같이 산 남편이 멍청이로 보여. 노식이 식탁을 탁 쳤다. 그릇들이 덜컥거렸다. 아빠, 진정하세요. 정민이 말렸지만 노식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이 나이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노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순애는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러는지. 순애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왜 상도를 보고 당신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노식과 상도가 자꾸 헷갈리는지도 이해가 안 갔다. 그때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낮에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1,000만 원을 찾으셨다면서요. 그건 1,000만 원? 노식의 눈이 더 커졌다. 엄마, 정민이의 목소리도 같이 커졌다. 엄마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가 어떻게?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 직원이 평소 거래하시는 금액보다 큰 금액이라고. 보이싱 피싱 같다고 저한테 연락 준 거예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설마 그 남자한테 준 거예요? 정민은 다급하게 순애를 붙잡았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상도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순애는 소리쳤다. 가족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노식이 몸을 돌리고 순애의 팔을 잡았다.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누구를 당신이라고 불러? 내가 여기 있잖아. 여보, 나나. 순애는 노식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순간 그 얼굴이 상도로 보였다. 아니, 다시 노식으로 보였다. 머리가 아팠다. 당신 누구예요? 순애는 정민이를 쳐다보고는 물었다. 뭐? 노식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엄마, 저 정민이잖아요. 정민이? 우리 정민이는 아직 어린데. 딸들과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여보, 당장 병원 가야 돼.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다음 날 순애는 가족들에게 이끌려 병원에 갔다. 신경과 전문의는 여러 검사를 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기억 혼란, 인물 착각, 시간 감각 상실. 전형적인 초기 치매 증상이에요. 치매요? 노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께서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치매는 환경 변화나 정서적 충격으로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노식은 입을 다물었다. 딸들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동안 가족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가족들은 정민이네 집에 모두 모여서 순애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상도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때 준호가 거실을 가로질러가며 무심코 말했다.
엄마, 그런데 할머니 만났던 그 아저씨 다른 할머니랑도 카페에서 만났어 나봤어. 뭐라고?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말에 엄마랑 맨날 가는 카페에서 계속 봤어. 아저씨가 다른 할머니랑 손잡고 있었어. 노식이 벌떡 일어났다. 그 자식이 내 마누라를 속였어. 노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정민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 네, 아빠. 정민은 즉시 자주 가는 카페를 찾아가 사장에게 물었다. 혹시 60대 후반 남자, 키 크고 정장 입은 사람 아세요? 정민은 준호가 설명해준 인상착의를 사장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 그분요? 자주 오세요. 근데 매번 다른 할머니들이랑 오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정민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그분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근데 명함을 여기 두고 갔어요. 명함을 받아든 정민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얼마나 줬어요? 1,000만 원 딸이 수술해야 된대 진짜야. 노식이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 자식 내가 찾아내서. 아빠,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일단 기다려봐요.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서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한상도의 명함에 적힌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상도는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10명이 넘는 또래 노인들을 속여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이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여성이나 치매 초기 환자였습니다. 형사의 말에 노식은 분노로 떨었다. 저 인간이 내 마누라의 약점을 노렸다는 거군. 내 동창회를 통해 접근하고 옛 추억을 자극하며 신뢰를 얻은 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그 뒤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상도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그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다. 체포 당일 노식은 딸들과 함께 경찰을 따라갔다. 모텔 방문이 열리자 상도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상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노식이 앞으로 나섰다. 이 자식아, 노식이 상도의 멱살을 잡았다. 내 마누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도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경찰이 노식을 말렸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상도는 말했다. 나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나는 늘 모자랐어요. 아버지는 날 때렸어요. 너는 왜 남들만 못하냐고.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애를 다시 봤을 때 알았어요. 저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남편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다는 걸. 그래서 접근하기 쉬웠어요. 노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도는 바닥에 고개를 박으며 흐느꼈다. 아버지가 늘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평생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노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도 아내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집안일 말고는 뭘 할 수 없잖아.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 말들이 떠올랐다. 노식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찰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한 가족들은 근처 카페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고민하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서연은 도서관에서 가져온 엄마의 기록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야? 노식이 물었다. 엄마가 도서관에서 매일 쓰신 일기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준호를 봤다. 정민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갔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노식이가 또 함부로 말을 한다. 나는 당연한 존재인가? 고마움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노식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는 내가 언니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닌데. 두 딸 다 소중한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점점 사라진다. 하지만 내 사랑은 아직 여기 있다. 아이들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줘. 정민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노식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가족들의 후회의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다. 그날 저녁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 잡혔어. 사기꾼이었어. 그랬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노식이 물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잘 알게 이제부터. 노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순애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노식 씨 맞죠? 노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나야. 당신 남편. 다행이다. 자꾸 헷갈려요.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둘은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상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말했다.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는 참작하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숙였다. 법정을 나서는 그를 노식이 멀리서 바라봤다. 순애도 함께였다. 딸들이 말렸지만 순애는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고집했다. 상도도 순애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상도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진심 어린 사죄의 의미였다.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다. 노식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자, 여보. 노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가족들은 엄마 순애가 자주 찾았다는 도서관으로 갔다. 엄마가 자주 보던 책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윤정 관장이 함께 도와주었다. 순애가 자주 꺼내보던 책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는 아이들이 어릴 적 기부한 책들이 많았다. 어머니가 이 책들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동화책을 펼치자 페이지 곳곳에 어린 아이들의 낙서가 나타났다. 엄마 사랑해요. 정민이 7살 때 쓴 글씨였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나는 매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그림책 여백에 적힌 정민의 글씨. 엄마 아프지 마세요. 언니랑 사이좋게 지낼게요. 서연이 초등학교 때 적은 다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서연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엄마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정민도 함께 와서 책들을 보았다. 두 자매는 어린 시절 자신들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언니, 엄마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야. 맞아, 엄마는 우리가 엄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어.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그 책들을 노식에게 보여주었다.
노식도 처음 보는 아이들의 낙서에 놀랐다. 이런 게 있었구나. 아빠, 엄마는 평생 이런 걸 보면서 살아오셨어요. 노식은 말없이 책장을 넘겼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표현들이 가슴에 와닿았다. 엄마는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야. 서연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순애 곁에 모여 앉았다. 순애는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는 듯 했다. 엄마, 정민이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서연도 순애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어릴 때처럼 자주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순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확한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랑은 느낄 수 있었다. 노식도 아내 옆에 앉았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너를 당연하게 여긴 게 잘못이었어. 50년 만에 처음 하는 사과였다. 며칠 뒤 가족들은 함께 공원에 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순애는 문득 말했다. 예쁘다. 뭐가 예쁘세요, 엄마? 꽃도 너희들도 다 예뻐. 순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노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그녀는 더 이상 많은 걸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벤치에 앉아 쉬는데 순애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노식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야말로 고마워. 5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준호가 벚꽃잎을 모아 할머니 머리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공주님 같아요. 순애는 활짝 웃었다. 노식도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순수하고 맑았다. 해가 지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으며 노식이 말했다. 여보,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일은 다 같이 사진 찍을까? 가족 사진.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날 가족들은 동네 사진관에 갔다. 사진사가 말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 순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식도 딸과 사위들도 준호와 유진이도 모두 웃고 있었다. 가족 사진은 각자의 집 거실 벽에 모두 걸렸다. 매일 아침 순애는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 가족이에요, 여보. 노식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다들 행복해 보이네. 맞아요, 우리 행복해요. 한 달 후 순애는 전문 요양시설로 옮겨졌다. 가족들이 24시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민과 서연 그리고 노식까지 매일 번갈아 가며 찾아왔다. 노식은 아내에게 매일 꽃을 가져다 주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여보, 당신은 평생 고생만 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어느 날 윤정 관장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손에는 새로운 타임캡슐 기록장을 들고 있었다. 준호야, 이거 할머니께 써드리는 거 어때? 준호는 기뻐하며 기록장을 받았다. 할머니, 저는 준호예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준호의 어설픈 글씨였지만 그 마음은 할머니의 옛 기록만큼이나 진실했다. 정민도 썼다. 엄마, 제가 어른이 되어서 표현을 못했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은 어릴 때와 똑같아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서연도 펜을 들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앞으로는 매일 말할게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식이 썼다. 순애야, 고마워.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랑해라는 말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애는 요양원 정원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준호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어주었다. 서툰 발음이지만 정성이 담긴 목소리였다. 정민과 서연은 어머니 양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애는 정확한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노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일을 이제서야 하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의 기억은 사라져도 우리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순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람에 벚꽃잎들이 흩날렸다. 순애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꽃은 지지만 향기는 남는다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에필로그 1년 후. 도서관에는 여전히 타임캡슐 독서 기록장 코너가 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글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할머니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랑 저랑 손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준호. 엄마, 오늘 준호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정민. 엄마, 어제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을 보고 왔어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서연. 순애야, 오늘도 네가 더욱 보고 싶구나. 노식. 윤정 관장은 이 기록들을 정성스럽게 보관했다. 순애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처럼 가족들의 그리움도 소중한 기록이 되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순애는 여전히 가족들의 방문을 받고 있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린다. 계절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것이 순애가 가족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감상평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